투데이 핫 경제입니다.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벤처 1,000억 기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벤처 1,000억 기업의 성과와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2022년 기준 벤처 1,000억 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오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정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자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 집값에 대해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R114가 지난 1일부터 15일 전국 1,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매매가격 상승, 10명 중 5명은 보합 수준으로 전망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월세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오는 30일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과 사이버 트럭 출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자체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인데 이번 사이버 트럭 출시로 테슬라가 재도약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의 후광 효과는 2024년 매출부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이제 만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29일 새벽이면 개최지가 결정이 나는데요. 현재 부산은 사우디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와 함께 숨가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를 순방하고 25일 귀국했는데요. 프랑스에선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자, 이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성과와 함께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국제항구도시 부산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위기,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우리들이 성취한 기술과 산업을 뽐내는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2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민 교수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숨가쁜 강행군입니다. 영국 가고 또 프랑스 가고 또 영국에서도 최고 환대 예우도 받고요.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관련한 또 막판 총력전도 함께 기울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의 의미 한번 짚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넘어가죠. 아무래도 이번 윤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방문하신 것은 이제 국제 박람 회의의 총 회의가 열려서 11월 28일이죠. 이제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여기에서 2030년 엑스포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네. 그런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숨가쁘게 이제 1년 넘게 뛰어왔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는 총력전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관 합의위원회가 개최가 열려가지고요. 이제 작년 7월부터 숨가쁘게 뛰어왔는데요. 네. 이제 모든 인력과 노력이 지금 프랑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전을 거쳐가지고 여전히 사우디가 약간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평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부산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의 어떤 집약체로서 이제 최고 지도자인 윤 대통령께서 방문하셔가지고 힘을 싣고 그리고 그 대표단을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악수하시면서 부산에 힘을 실어달라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방문은 지금까지 우리 민관 그런 위원회가 쏟아 부어온 노력과 열정의 어떤 집약체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96개 국가 그리고 150여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했었는데요. 마지막 나라가 이제 프랑스가 됐었습니다. 자, 김광석 실장님. 근데 또 이번 일정을 보면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엑스포 결정은 28일 현지 시각이고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29일 밤. 아직 이제 하루 정도의 또 이틀은 일정이 있습니다. 국내 일정. 이렇게 좀 큰 틀에서의 일정 조율한 이유가라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부산 엑스포 이 최종 투표가 발표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라는 그렇죠. 것. 예, 예. 그만큼 이제 외적으로도 살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내적으로도 그동안에 쌓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역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네. 현안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렇게 좀 앞당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요. 네. 일단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주요 상정할 내용들이 뭐냐면 노란봉투법. 큰 네, 이슈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방송 3법. 네. 이런 여러 법안에 대해서 제2 요구안을 발표할 거고요.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네네. 행사할 것이고요. 또 전산망 오류와 같은 국내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우리 경제가 정말 만만치 않게 좋지 않습니다. 민생 문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국내적인 대응 방향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주제로 또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좀 하루 정도 앞당겨서 귀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일 국무회의를 주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또 온 국민과 함께 부산 엑스포에 또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또 기원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민정훈 교수님, 이번 프랑스 지난번에 이제 방문을 했었을 때 마크롱 대통령과의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6월에 있었고요.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어떤 내용들이 좀 주요 의제로 다루고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프 정상회담이 1년에 2번 개최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상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예. 한 해에 2번 정상회담 한다는 것은 물론 국빈 방문이라든지 어떤 정상회담의 격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례적인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엑스포의 네. 개최지 그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에서 그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그 정상회담 개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한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영내 국가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독일, 네덜란드 같은 그 유럽 국가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관심이 있는데 프랑스는 좀 독특하게도 네.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자기 자치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안보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라든지 아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인 예.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보 측면에서 북한 문제라든지요. 네.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이것이 영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두 정상이 뭐 말씀을 나누셨고 네. 이와 더불어서 경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프랑스가 유럽에서 어떤 경제 선진국이고 첨단 기술을 다른 여타 그 영내 선진국과 함께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유럽이 추구하고 있는 그 탈탄소 경제, 네.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양국이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를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요. 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어떠한 협력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즉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네.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의 경제 부분에 있어도 협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또 탈탄소를 추구하고 있지만은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무탄소 에너지, 그렇죠? 카본 프리 에너지 정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프랑스와의 접점이 있지 않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광수 시장님. 네.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국에 올 수 있다. 방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 한 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의 어떤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역시 이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올림픽이죠. 네. 올림픽을 경유해서 올림픽을 뭐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는 네.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올림픽 개최 후에 또 조율을 해서 한국에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일단 몇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프랑스라는 이 나라가 독일, 이태리 그리고 그밖에 주요 유로피언 국가들의 자동차 강국으로서 예. 거의 3대 강국에 해당되죠. 네네. 역시 프랑스도 이런 전기차로의 전환 또 클린카로의 전환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으로부터의 또 2차 전지를 비롯한 네. 차량용 반도체 네. 우리 전기차로의 전환은 단순히 2차 전지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도 내연기관차는 한 200~300개, 네. 전기차 한 7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협업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유로피언 주요국들이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독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역시 재생에너지 네. 혹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예.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과 산업적인 협력 체계를 가져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산업적인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있을 이 정상회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상회담을 이제 국빈 방문의 형태로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년 적당한 시점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되면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민정호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이번 파리에 가서 정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었는데 많이 언급됐던 기구가 국제 박람회 기구입니다. BIE. 뉴스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대표단과도 많이 만나고 교섭 만찬도 하고 좀 이래저래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했는데 많이 좀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BIE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곳이고 또 이번에 프랑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BI가 그 국제 박람회 기구의 영어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Bureau International Dis Expositions 해가지고 예. 이게 뭐
불어도 들어가고요. 이래가지고 좀 그 발음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예. 국제 박람회 기구고요. 이것이 이제 5년마다 개최가 되는 그러한 등록 박람회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국의 어떤 대표가 예. 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국에서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파리에 그런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본부가 있고요.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이번에 2030년 그 엑스포가 어디서 개최될 건가 이걸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중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 대통령께서 이제 총력전의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파리를 방문해서 이른바 식사 외교를 네네. 추구하신 거죠. 네. 아무래도 세 갈래의 식사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세 갈래 보면 주체 만찬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리셉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BI 그 대표들을 만나시는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들이 가진 성격이 어떤 분들은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대표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를 예.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외교안보 대사도 오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성격을 고려해 가지고 네. 세 갈래도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개발 협력이라든지 글로벌 중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네. 강조하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세 가지 나누셔서 식사 외교를 통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어떻게 그거죠. 보면은 네.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나는 것처럼 예. 식사를 통해서 딱딱하게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시면서 도로도로 두루두루 이제 테이블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악수하시면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그게 아무래도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민 대통령께서 이제 그 모두 연설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1대1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부산의 힘을 실어달라. 부산이 가진 역사와 장점 그리고 부산 엑스포가 어떠한 특징을 가져서 문화 엑스포, 가치 플랫폼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하는 그러한 연대의 장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매력을 뽐내는 그러한 장을 식사 자리를 통해 가지고 개최하는 그러한 포맷을 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거의 나오고 있네요. 182개국이고요. 대륙별로 회원국 수가 저렇게 좀 나뉘고 권역별 투표권도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개최한 연역이라든지요. 아무래도 국력을 좀 고려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시면 회원국들이 대륙별로 굉장히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번 2030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인 지역이 바로 이 아프리카라든지요. 예.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서인도제도 이러한 국가들입니다. 중립국들이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런 국가들을 아무래도 자신들의 어떤 경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지지하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비지지 아니면은 무지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공간, 협력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BI 좀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이런 박람회뿐만이 아니라요. 한켠에서는 경제 개발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한쪽에 외교 안보의 성격도 함께 있는 그런 이제 BI 대표단과의 만찬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김광현 시장님, 네. 이번 그 만찬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좀 익숙했던 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플레르 벨르랭, 이제 한국인 이방이었다 해서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부산 엑스포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문화부 장관이고 네. 또 한국계 입양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 한국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거기서 지지하는 그 근거가 매우 명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이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예. 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네. 특히 K-컬처, 또 K-팝, K-드라마, K-무비 이런 한류라는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또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유네스코의 이상적 가치
그것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네. 유네스코의 이상 그 가치가 문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한다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 이런 K컬처와 같은 이런 이미지와 자유민주주의와 부합하는 그런 국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산 엑스포가 당연히 엑스포로 지지를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엑스포의 두 가지 측면, 앞서도 우리 김광석 시장도 얘기했지만 자유민주, 이건 뭐 플래닝 이 전 문화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문화, 네.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우리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한국이 좀 압도하는 것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와 문화 두 개만 놓고 보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인 문화에 열광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예. 그러니까 뭐 그 문화적인 예. 현대 사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대중적인 소프트웨어, 예. 문화를 생각해 보면 예. 그 소프트 파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네. 중동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어떤 그 K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들도 다 한국의 그 문화의 이제 팬이 되어서 네네. 지지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또 글로벌 이런 외교적인 그 흐름을 보면 소위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유러피언 국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우방국들 예. 그리고 굳이 따지면 중국, 러시아, 중동국 예. 이들을 비롯한 어떤 이쪽 우방국들 네. 결국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진영이냐 예. 이런 식으로 좀 갈리니만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확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산 엑스포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4차 PT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후에 5개월 만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국가의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서로 2번 방문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만남도 이례적인 거고요. 아마도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 96개 국가 그리고 150여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했다고 하죠. 자,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만큼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정말 반드시 꼭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난 후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네, 민 교수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중에 24일 일정을 보면 이제 당시에 국경의 리셉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중요한 프랑스 행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축사 내용이라든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이번 파리에 가셔가지고 네. 세계의 어떤 식사 외교를 하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첫 번째가 대표 부채 만찬이었어요. 거기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K컬처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하신 것이 OECD 대표부 주최 오찬이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네. 부분이 이제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향후 어떤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어떠한 경제 협력을 선도하고 이제 그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고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국경일 그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예.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일 리셉션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경제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적, 역사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무래도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 우리가 엑스포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그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리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네네. 1878년에 파리 엑스포에서 에디슨이 전구를 갖다가 이제 선보이고요, 추궁기도 선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런 새로운 그 신세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1889년에는 에펠탑을 선보여가지고 네. 이 부분이 굉장한 화제가 됐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건축사에 있어서 굉장히 또 획기적인 한 그 획을 그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세상, 성장 방향을 선보이는 게 엑스포의 기능이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산이 그러한 그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아무래도 그 70년 전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폐허가 됐을 때 유일하게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그 도시가 부산이었고요. 네. 그 부산에 많은 구호물품이 들어오고 교역이 시작됐고 예. 그러면서 해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래서 예. 부산은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뽐내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성장을 했고 이제는 원주를 줄 수 있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알고 그리고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네. 거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과 부산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연대, 같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셉션에서 파리 엑스포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여기에 부산을 접목시켜 가지고 향후 그러한 역할을 부산이 이어가겠다 이런 걸 강조함으로 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그러한 그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요. 아마 세계인들은 엑스포 박람회 하면 파리가 거의 많이 연상이 됩니다. 뭐 에펠탑도 그렇고요. 전구도 그렇고 그런 것들과 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또 홍보도 함께 했었는데 자, 김광도 시장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BI 대표 오찬 행사에 또 해서 거기에서도 함께 했는데 이 행사에서는 역시 또 탄소, 그렇죠? 탈탄소, 무탄소, 글로벌, 신재생 이런 세계의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겹쳤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의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산 엑스포와도 그렇죠. 큰 틀에서 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이게 결국 기승전 부산 엑스포로 가기는 하지만 이때 만났던 행사에 대한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오찬 행사에서 함께 참여한 주요 기관들을 먼저 거론한다면 네.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죠. 예. 우리 국제 개발 원조를 진행하는 코이카, 네. 국제 협력단, 그리고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도 네. 같이 있으니까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아젠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SK 에코플런트라는 이 기업이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또 무탄소 에너지 등등과 같은 네. 기후 변화 대응과 관한 어젠다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세팅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민관 협력을 이뤄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도출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번에 우리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제안했던 그 어젠다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바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네.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요. 예, 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북반구냐 남반구냐 적도를 가지고 세계를 구분했었다면 네.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60여 개국을 네. 분포하고 있고요. 글로벌 사우스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120여 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과거에는 이 글로벌 노스가 지배를 했었다 한다면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는 지배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치든 경제든 다 그랬죠.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이제 전혀 다른 시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예. 하면서 이들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어젠다를 던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번에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도 부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우리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온 네.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네네. 선언했거든요. 예. 이게 바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120여 개 국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반도체 최강국이 되고 2차 전지 최강국이 되고 네. 주요 기술들을 리드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지 네. 그 성공한 경험들을 이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매우 중요한 어젠다를 던진 거고요. 네. 앞서 그 연설했던 그 이야기도 제가 매우 귀에 자꾸 남는데 네네네. 표현이 뭐냐면 경쟁의 무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뽐내는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네. 연대의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기술들을 여러 이런 협력 국가들과 전파하고 공유하고 기술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네. 새로운 시대를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나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화의 다양성을 또 주장하고 경제 개발 개발도 협력, 하고요. 그렇죠. 네. 협력을 또 추구하고 네.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역량을 그런 방향으로 베풀겠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오찬 행사 자리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 가지 측면,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요. 경제 개발도 그렇고 또 이제 외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이 글로벌 사우스란 나라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곳이 이제 한국이고요. 네. 그런 점들을 이번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많이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은 투표권도 아까 보니까 권역별로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아프리카 표를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와야 되는 차원도 물론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전술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또 표심도 앞으로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동안에도 저도 이제 이 ODA 사업에 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여러 번 해봤지만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개발과 관련된 역량들, 경험들을 네. 주요 신흥국들에게 아시아 신흥국이나 아프리카 신흥국들 네. 이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수십여 년 동안. 그런 것들을 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안내의 장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오일머니에 대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대한 장점은 바로 우리의 경험을 전파하는 거예요. 네. 이 사우스 글로벌에게, 글로벌 네, 사우스에게. 글로벌 사우스에게. 그런 관점에서 이 어젠다를 던진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네. 우리가 부산 엑스포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어젠다 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그랬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정훈 교수님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고요. 항상 보면은 이제 그 PT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그동안의 PT 과정들을 좀 볼 텐데 6월에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또 프랑스 파리를 찾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PT 내용 한번 또 보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PT 내용까지도 보게 될 텐데 지난 6월에 있었던 이제 4차 프레젠테이션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때의 내용 그리고 그때의 파리의 분위기 한번 좀 정리해 보고 가죠. 아무래도 그 4차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그 깜짝 이벤트는 네. 윤 대통령께서 직접 영어로 그 발표를 하신 거였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6월에 파리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 총회에서 영어로 그 4차 프레젠테이션 하셨는데요. 네. 거기서 강조한 것이 준비된 후보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그 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사우스들에 대해서 뭔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한국만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뭐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선진국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격차가 오래됐고 네.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가 갖고 있는 그 개발도상국들이 갖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문제, 한계, 그리고 뭔가를 뛰어넘어서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미 제도적으로 확립된 선진국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네. 제도적으로 워낙 확립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빨리빨리 해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만큼 그렇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좀 아직까지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개발국이 그 매력을 느끼고요. 이런 부분이 인도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K컬처 어도브에서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영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원적인 역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영내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돈 이외의 그 강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 부산 엑스포에도 연대를 강조하신 거는 공간과 연대를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은 여타 선진국과 다르게 그 글로벌 사우스가 함께 그 얘기를 공감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경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감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4차 PT에서도 그 말씀하신 부분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후보를 강조했는데 이때 그 강조한 키워드가 미래, 약속, 보답, 연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래, 약속, 보답, 연대 생각해 보시면 약속, 보답을 보신다면 아무래도 그 한국 부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거죠.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전에 한국 전쟁에서 패어 그러한 국가, 그러니까 어떤 그 세계 그 경제 원조를 받던 그러한 나라가, 국가에서 공격했다 이제 줄 수 있는 공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보답이네요. 그렇죠. 유일한 국가로서 이제 보답과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공간과 연대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당신들을 경제적으로만 이용해 먹을 그런 국가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공감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미래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저희까지 얘기했던 것이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제 기후 변화, 친환경 에너지, 또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가 선진국들 따라가고 싶은데 아직 그 국가들은 화석연료 경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데 선진국들을 따라가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국가가 필요한데 그게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부산 엑스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산이 준비된 후보국으로서 그리고 이미 한국은 이미 대전 엑스포라든지 여수 엑스포, 인정 엑스포를 이미 치러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을 치러본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이벤트를 이미 다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준비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본다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산은 이미 준비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일 시장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PT 남았습니다. 5차 PT가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프레젠테이션의 전략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누가 또 이 5차 PT 프레젠테이션에 나가느냐 이 깜짝 인사에 대한 또 우리 히든 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한번 전망해 볼까요? 우리 같이요? 네, 일단은 누가 깜짝 연사일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주요 의제를 좀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군 출신이 아니고요.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요. 그래서 저는 아미는 아닙니다. 해병대신가요? 해군 출신이야. 네이비. 해군, 네이비. 해군. 혹시 육군 출신이십니까? 육군, 저는 아미입니다. 그러니까 알미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알미가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바로 부산 엑스포 유치 대미를 장식할 PT 당사자가 BTS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예상으로서 갖고 있고요. 또 이 BTS를 꼽은 이유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부산 엑스포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됩니다. 바로 K컬처, K팝과 관련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BTS를 이 PT의 마지막 연사로서 선정하는 것은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 유엔 반기문 총재. 또 역시 유엔 전 사무총장은 연대의 어떤 또 여러 아이콘이죠. 그렇죠. 연대의 아이콘이고 개발도상국들을 이제 개발하고 진흥하기 위한 그런 일에 정말 오랜 시간 몸담았다라는 것을 많은 세계적인 주요 인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까지 현재 거론되고 있고요. 역시 연대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의 전파 이런 어떤 부산 엑스포가 지향하는 그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아울러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의제도 던져지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원래부터 선진국이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극도의 최빈국에서 네. 특히 우리 전쟁 끝나고 극도의 최빈국에서 최선진국으로 도약한 그런 나라로서 네. 역시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서 지향할 만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우디가 2034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됐어요. 네. 또 2029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독식론에 대한 문제가 또 지금 제기됐었어요. 많이 나와요, 외신에서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조하면서 네. 이렇게 다 독식하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부산 엑스포만큼은 우리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민간 사이드에서도 엄청난 노력들 많이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시 부산시입니다. 부산시청 앞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결의도 하고 있고 지금 민간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남은 기간에 어떤 활동도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민간 유치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짜로 그 부산 시민들도 진짜 부산에- 민간, 예, 네, 예. 부산 엑스포에 어떤 개최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일 이전에는 그 결정날 50일 이전에는 D50 시민 결의대회도 열렸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 달 28일에는 이제 그 투표로 이제 그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역 유라시아 광장에 모이셔가지고 이제 그 엑스포 성공 유치 응원전을 그 개최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관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응원하고 이제 기원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부산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한 염원을 담아가지고 끝까지 어떤 그 개최지를 위해서 어떤 그 응원을 보낸다면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현 시장님, 민간 유치원장이 현재 SK 최태원 회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 속도 타고 맞아요. 또 이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업들 사이드 한번 볼까요? 기업 네. 사이드에서의 유치 노력들. 예, 굉장합니다. 네. 뭐 최태원 회장은 SK 그룹 회장이지만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대한상이. 대표성을 가지고 역시 부산 엑스포 홍보 활동을 거의 주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유치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민간. 예.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저보다도 등치가 크세요. 네. 근데 이코노미석을 탔다. 네. 이것은 그만큼 의지를 많이 갖고 네. 두 팔 걷고 예. 나서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네. 정말 많은 국내 500대 기업들이 부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파리 에펠탑이라든가 주요 명소에서 네. 영상 광고를 상영하고 있고 부산 예. 엑스포 예. 필요하다라는 그런 영상 광고 하고 있고요. 예. 또 LG나 주요 그 밖의 계열사들도 부산 엑스포 홍보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삼성그룹의 계열사들도 엑스포 막바지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 뭐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K 그룹의 계열사들도 부산 엑스포 유치 막바전에 네.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총력전을 벌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들과 기술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공존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 번영을 이루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연대라는 컨셉으로 그런 광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투표일이 정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28일이고요.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29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자, 민정우 교수님,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인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뭐 박빙이다, 어떻다. 특히 이제 비밀 투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 있다면 끝으로 한번 총평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제언해 주시죠. 사우디에 비해서 우리는 후발 주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에 민간 유치원회가
창설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사우디는 사우디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어떤 캠페인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120개 그 정책 어떤 과제로서 네. 어떤 그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소발 주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아무래도 열쇠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갖고 있는 오일머니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182개 회원국들이 사우디와의 경제 관계, 특히 에너지 안보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래 도시 건설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협력 부분, 그리고 경제 원조 부분에서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어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와의 간극을 좁히는 게 네. 우리의 주된 목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략이 뭐냐면 결선 투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182개 회원국 중에 3분의 2의 찬성표가 나와야지만 1차 투표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사우디가 오일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차 투표에서 또 3분의 2, 한 122, 예. 이 2개국의 어떤 예. 그 표를 얻지는 어려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적극적인 캠페이닝을 통해 가지고 사우디와의 간극을 많이 좁혔기 때문에 네.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22표를 갖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게 제일 중요하네요. 122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네. 120표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1차 투표에서 최대한 사우디의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2차 투표에 가서 그때는 과반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 투표에서 이제 사우디하고 한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로마가 이제 그 큰 그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좀 1차 투표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를 지지할 것이고요. 그럼 그 표를 2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에서 어느 국가가 흡수하느냐. 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이제 그 사우디를 지지한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제 그 태평양 도서국, 서인도 제도 이런 국가들이 2차 투표에도 또다시 사우디에게 표를 던지기에는 외교적으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왜 네. 한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1차 투표에서 사우디와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고요. 그리고 이 결선 투표에 가서 이제 1차 투표에서 어떻게 보면 사표가 되는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2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에서 우리가 그 사표를 가장 그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박빙이로라도 사우디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180 회원국 중에서 우리를 지지할 수 없는 국가, 그다음에 지지하는 국가, 그리고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 세 개의 분류로 나눠가지고 맞춤형 어떤 그러한 캠페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병수 교수님, 하루도 소중하죠. 시간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전략, 전술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에 우리도 시험을 앞두고 하는 전략하고 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네. 그 문제를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근데 그런 나라들 가장 주로 아프리카죠. 네. 그런 국가들이 1차 투표에서는 우리를 찍지 않더라도 2차 투표에서는 우리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프리카에게 어떤 개발 원조를 할 것인가, 네. 그들에게 어떤 이로운 일, 어떤 협력을 해줄 것인가라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잘 안내하는 것, 네. 마지막으로 그런 노력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자, 2030 부산 엑스포 위치. 진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경제인사이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내일 밤입니다. 예, 드디어 내일 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를 발표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29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내일 밤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발표를 지켜보실 겁니다. 자,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과 발표와 함께 그간 17개월간의 유치 대장정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